안녕하세요. 눈뜬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면 소통, 저자는 김주환. 제3장, 마음 근력 훈련을 한다는 것. 유전자에 대한 환상은 마음 근력 훈련을 방해한다.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꾸준히 훈련하면 마음 근력이 강해지고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며 성취 역량이 향상된다. 한마디로 사람이 달라진다. 마음 근력 훈련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훈련 효과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꾸준히 노력할 수 있고 또 뒤에서 살펴볼 내면 소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10여 년간 학생, 운동선수, 직장인, 전문가, 리더, 임원들을 대상으로 마음 근력 훈련을 실시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 똑같이 마음 근력 훈련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사람마다 큰 편차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 차이이다. 마음 근력 훈련의 효과를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스스로 변화에 한계가 있다고 여기는 고정관념이다. 나는 원래 이런 저러한 사람이다. 이런 나 자신은 변화하기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이야말로 마음 근력 훈련의 가장 큰 적이다. 효과적인 마음 근력 훈련을 위해서는 먼저 변화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두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대표적인 고정관념 중 하나가 유전자에 대한 환상이다. 사람의 능력이나 행동 방식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은 현대 사회에 대단히 넓게 뿌리내리고 있다. 우리는 유전자 작동 방식에 대해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음 근력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선천성이나 유전적 영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똑똑한 사람은 있다. 어린 시절부터 비상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 남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든 발견된다. 이러한 똑똑함, 유능성, 영재성, 업무 처리 능력 등은 지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유전자에 따라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유능성과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유능성과 능력의 차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것은 자신들의 경험이다. 그들은 부모가 공부를 잘했으면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더라.
부모가 뛰어난 음악가이면 아이들도 음악의 재능을 보이고 부모가 운동선수 출신이면 아이들도 운동신경이 발달했더라. 이게 유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쉽게 결론 내린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생물학적인 유전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악가인 부모의 자녀는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에 더 많이 노출되고 운동선수 출신의 부모의 자녀는 운동을 접하고 배울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부모는 유전자의 원천이기 이전에 매우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 지능은 성취 역량을 결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성취 역량인 마음 근력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음은 여러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강의나 수업을 통해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믿지 않았다. 학생이든 학부모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학자, 운동선수, 대기업 임원, 영업사원, 연구원 등 직업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 인간의 능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는 인간의 성취 역량이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 중에서도 루이스 터먼의 연구는 지능에 대한 환상, 즉 학업 성취도나 업무 성취도가 지능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지능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렸다. 1921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터먼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받아서 지능과 성취도의 연관성에 관한 대대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인간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결정된다고 확신했던 터먼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지능지수 IQ 테스트를 개발한 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미국 전역의 초, 중, 등학교 교사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25만 명을 선발했다. 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개발한 지능지수 테스트를 해서 IQ가 140 이상인 아이들 1470여 명을 출연했다. 그야말로 영재 중에 영재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선발한 것이다. 그런 다음 수십 년간 그들을 계속 추적 관찰했다. 터먼은 자신이 선발한 천재들이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천재 그룹에서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뛰어난 업적을 거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물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몇몇 있었으나 그 비율은 평범한 아이들 1400여 명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 비율과 비슷했다.
선발된 천재 그룹에서는 단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IQ가 140 이하여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아이들 그룹에서는 오히려 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천재 그룹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대부분 평범한 일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갔다. 수십 년의 연구 끝에 터먼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IQ 성취도 사이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라고 말이다. 모든 것이 유전자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전자에 의한 개인 차이도 어느 정도 존재하긴 한다. 제압이 닮아서 하는 짓이 똑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말은 유전자의 영향력에 대한 강한 신념이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릴 때부터 아비를 보고 배우다 보니 후천적으로 똑같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키나 생김새 등 신체적 형질은 유전적 요인으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하는 일란성 쌍둥이는 키나 몸무게가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신체적 형질을 넘어서는 성격이나 행동 혹은 능력과 관련해선 유전적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렵다. 확실한 것은 성격, 행동, 능력 등은 신체적 형질과 비교해 후천적인 환경과 학습으로부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마음 근력은 후천적으로 더 많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마음 근력은 얼마나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또 얼마나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내면 소통 훈련을 통해 마음 근력과 성취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개인 역량의 선천적인 차이는 얼마나 결정되어 있으며 후천적인 노력의 결과는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면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성과를 보여준 후성 유전학의 연구들에 대해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성 유전학은 한마디로 환경과 유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유전자의 발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정한 유전자가 발현될 것인지 아닌지 혹은 형질을 얼마만큼 발현시킬 것인지는 유전자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DNA는 우리 몸을 이루는 전체 설계도가 들어있다. 그러나 DNA는 설계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어떤 집이 지어질지는 DNA 이외에도 많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육세포나 신경세포나
심장세포 하나하나에는 모두 동일한 DNA 정보가 들어있다. 그로부터 어떠한 유전자가 발현되느냐에 따라 어떤 세포는 근육이 되고 어떤 세포는 뇌가 된다. DAN으로부터 RNA 전사가 일어나고 이로부터 다양한 단백질이 형성되는 과정을 유전자 조절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우리 몸이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대를 이어 전승되는 형질이어서 유전적 영향으로 보이는 것도 알고 보면 성장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인 경우가 많다. 자녀가 부모와 비슷한 유전 형질의 발현을 보이면 우리는 이를 유전적 영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부모라는 환경에 의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성취 역량이나 성격 등 행동적 측면과 관계된 것들은 더욱 그러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유전자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환경 자체를 만들어준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모는 자녀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환경 그 자체이다. 부모라면 나는 내 아이에게 어떠한 환경인가에 대해 늘 깊이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서 나는 내 자신에게 어떠한 환경인가도 아울러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선천적이라고 믿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어진 환경과 반복된 행동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마음 근력 역시 어느 정도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나 그보다는 환경과 습관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결정된다. 마음 근력을 강화하고 나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후천적인 습관 형성을 위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기도 하다. 환경과 후천적 습관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기 위해 후성 유전학에 관점을 열어둔 몇 가지 기념비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대를 이어 전해지는 유성 유전학적 변화. 후성 유전학의 관점을 열어준 대표적인 연구 사례 중 하나는 네덜란드의 겨울 기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였던 1944년 9월 연합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이 수세에 몰렸고 나치 지배하에 있던 네덜란드에서는 저항운동이 더욱 거세졌다. 나치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네덜란드의 모든 식량을 독일로 실어 보낸 후 완전히 봉쇄해 버렸다. 외부로부터 식량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추운 겨울이 닥치자 네덜란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굶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네덜란드의 겨울 기근 사건이다. 1945년 5월 봉쇄가 풀리기까지 불과 수개월 사이에 약 22,000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었다. 봄이 되어 독일군이 물러간 뒤에도 기근의 여파는 계속되었다. 어머니 뱃속에서 굶주린 겨울을 보내고 봄에 태어난 아이들은 훗날 여러 질병을 앓게 된다. 임신 3기, 임신 마지막 석 달에 어머니 뱃속에서 겨울 기근을 겪은 아이들은 다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과 비교해 고도 비만이 되는 확률이 19배나 높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당뇨병 등 심각한 대사증후군에 시달렸다. 또 이들이 30년 후 어른이 되어서 낳은 아이들조차 비만과 당뇨병을 앓는 비율이 높았다.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어머니 뱃속에서 겨울 기근을 겪은 태아는 산모가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때 태아의 몸은 자신이 놓인 환경에 영양분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된다. 탯줄을 통한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수개월 지속되면서 태아의 신체는 영양 부족 환경에 적응해 간다. 그 결과 태아의 몸에는 전략형 신진대사 시스템이 갖춰진다. 이는 신체의 각 기관이 영양 부족에 대비해 최대한 많은 열량과 염분을 체내에 축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컨대 췌장은 혈액 속에 약간의 당분이라도 남아있으면 인슐린을 충분히 분출해 이를 모두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려 하고, 콩팥은 혈액 속 염분을 충분히 배출하지 않고 몸에 저장해 두려고 한다. 이처럼 살아남기 위해 힘든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체는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며 유전자 조절 과정을 통해서 전략형 신진대사 시스템을 후천적으로 갖추게 되는 것이다. 수개월간의 굶주린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왔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 부족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태어난 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신생아들의 몸은 이미 전략형 신진대사 시스템을 갖춘 후였다. 따라서 영양분 공급이 충분한데도 당과 염분을 계속 체내에 축적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결국 비만과 당뇨병을 얻게 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겨울 기근의 문제는 세대를 넘어서 계속되었다. 세월이 흘러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을 지닌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임신을 했다. 그때도 이들의 몸은 여전히 전략형 신진대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혈액 속 당분을 최대한 빨아들여 지방으로 축적하고 있던 탓에 다른 산모들에 비해 혈액 속 영양분이 훨씬 부족했다. 그 결과 이들의 태아 역시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이 부족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할머니 뱃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태아 시절에
유전자 조절을 통해 전략형 신진대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도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성장하면서 비만과 당뇨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전략형 신진대사 시스템이라는 신체적 특성이 세대를 넘어 할머니로부터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비만과 당뇨병을 앓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역시 똑같이 비만과 당뇨병을 앓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를 유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유사한 조건의 환경에 적응하느라 만들어진 특정 형질의 세대 간 전승일 뿐 유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머니와 아이 모두 태내에서 영양 부족의 환경에 놓이면서 비슷한 유전자 조절을 거쳐 특정 형질을 가짐으로써 같은 질병을 앓게 된 것뿐이다. 이렇듯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유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녀애가 부모의 여러 가지 체질이나 성향을 닮게 된 경우가 많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산모가 있다고 하자. 산모가 평균 이상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혈액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 유지하게 된다. 산모의 스트레스 호르몬은 태아에 영향을 미쳐 뇌 발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채 태어난 아이는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불안 장애를 앓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산모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많이 노출된 태아는 이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작아지고 기능도 약해진 채 태어난다. 그 결과 더 높은 수준의 혈증, 스트레스 호르몬을 유지한 채 살아가게 된다. 나중에 임신하게 되면 그 태아 역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므로 태아는 자신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 부위가 작아진 상태로 태어난다. 결국 신경질적이고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산모는 자기처럼 신경질적이고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아이를 낳을 확률이 높다. 드러난 현상만 보면 어머니의 불안장애가 아이에게 유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환경 조건의 영향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화가 대를 이어 전승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겨울 기근을 겪고 태어난 비만과 당뇨병을 얻게 된 환자들과 매우 비슷한 경우다. 부모 자체가 중요한 환경이다.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에 시달리는 산모가 똑같이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는 것이 전적으로 환경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유전적 요인도 일부 작용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두 신경과학자 마이클 미니와 달린 프랜시스는 쥐를 대상으로 한
교차 양육 실험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했다. 쥐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의 양육 방식으로 새끼를 키운다. 어떤 어미쥐는 새끼를 자주 핥고 쓰다듬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어미에게서 자란 새끼쥐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불안 장애도 보이지 않는다.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뛰어나 미로찾기 등의 과제도 잘 수행해낸다. 반면 새끼를 잘 보살피지도 않고 핥거나 쓰다듬지도 않는 어미의 새끼쥐는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았으며 불안감을 보였다. 학습 능력과 기억력도 현저하게 낮았다. 이처럼 어미쥐의 양육 방식은 새끼쥐의 뇌 발달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어미의 애정 표현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새끼쥐의 뇌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실험실의 연구원들이 갓 태어난 새끼쥐를 어미쥐로부터 격리한 후 일부 쥐만 매일 일정 시간 쓰다듬어 줬더니 스킨십을 받지 못한 새끼쥐와 비교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더 낮았다. 뇌가 더 발달했으며 기억력과 학습 능력도 더 뛰어났다. 어미의 손길과 사랑, 핥고 쓰다듬는 스킨십은 쥐뿐 아니라 원숭이의 뇌 발달과 학습 능력 향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동안 연구 결과를 통해 발견했다. 미니와 프랜시스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어미쥐에서 태어난 새끼쥐와 보통의 어미쥐에서 태어난 새끼쥐를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에 서로 교차해서 양육시키는 실험을 통해 생물학적 어미쥐보다는 양육한 어미쥐의 스트레스 수준이 새끼쥐의 스트레스 조절 관련 유전 형질 발현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어미쥐는 유전자보다는 행동을 통해 새끼쥐의 유전 형질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미쥐는 유전자보다는 행동과 양육 방식을 통해서 새끼쥐의 형질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프랜시스 교육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태어나기 전에 양육 환경을 바꾸는 교차 양육 실험까지 시도했다. 이를 위해 임신한 두 어머니 쥐의 배를 가른 다음 먼저 한 쥐의 수정란 일부를 꺼내어 다른 어미쥐 태반의 수정란의 일부와 교환해서 이식했다. 정교한 수술로 어미가 바뀌었는데도 태아쥐들은 임신 기간을 다 채우고 건강하게 태어났다. 일부 수정란이 이식된 쥐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졌지만 어미의 태반이라는 환경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유전적으로 불안증을 지닌 어미쥐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나 정상 어미쥐의 태반으로 이식된 쥐는 태어난 후 불안 증세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면 유전적으로 정상인 어미쥐의 새끼는 불안증이 있는 산모쥐의 태반에 이식되어 태어나자 높은 수준의 불안증을 보였다.
태아가 출생 이후에 스트레스와 불안증을 겪을지의 여부는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태반에 흐르는 혈액 속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실험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들은 태아 때 경험한 어미 뱃속이라는 환경이 출생 후 성체가 될 때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두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가져옴을 보여주는 후성 유전학적인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교차 양육 연구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영향처럼 보이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모의 영양 상태, 스트레스 수준, 양육 방식 등과 같은 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얻어진 것들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부모라는 환경 조건은 다양한 유전자 조절 과정과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뇌의 발달과 신체 작동 방식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이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특정 형질이 발현된다는 후성 유전학의 관점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의 스탠퍼드 대학교 학업 수업인 인간행동 생물학 강의다. 세폴스키 교수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 유전자와 환경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설명이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는 다른 가상의 사례를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어떤 식물의 성장과 관련된 세 가지 유전자 변형체 1, 2, 3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사례 1. 사막에 사는 이 식물의 경우 1, 2, 3의 유전자 변형체를 지닌 개체들의 키가 모두 50cm이고 습한 정글 지역에 사는 이 식물들의 키는 모두 1m이다. 환경의 영향이 100%이다. 사례 2. 사막에 사는 이 식물의 키는 1번 유전자 변형체를 지녔을 때 10cm, 2번을 지녔을 때는 50cm, 3번을 지냈을 때는 1m다. 한편 정글에 사는 식물에도 이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전자 영향이 100%다. 사례 3. 사막에 사는 이 식물은 1, 2, 3번 유전자 변형체에 따라 각각 키가 10cm, 50cm, 1m다. 그런데 정글에 사는 이 식물은 1, 2, 3번 유전자 변형체에 따라 키가 각각 1m, 50cm, 10cm이다.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식물의 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직 환경만이 100% 영향을 미친다.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유전자 변형체와 관계없이 이 식물은 크게 자란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100% 영향을 미치고 환경에 영향은 없다. 즉, 습기가 많은 곳이든
건조한 곳이든 상관없이 1번 유전자 변형체를 지닌 식물은 키가 작고 2번을 지니면 중간키, 3번을 지니면 키가 커진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환경과 유전자가 상호작용을 한다. 이 유전자의 1, 2, 3번 변형체는 기후라는 조건에 따라 작동 방식이 다르다. 즉,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1번 유전자 변형체가 키를 작게 하고 3번은 크게 하는데 반해 정글과 같은 습한 지역에서는 1번이 키를 크게 하고 3번은 작게 한다. 이때는 환경과 유전자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세 번째 사례의 경우에 각각의 유전자 변형체가 식물의 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기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후가 식물의 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 역시 무의미하다. 그것은 어떤 유전자 변형체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즉, 환경의 영향은 유전자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고 동시에 유전자의 영향은 환경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 현실에서는 첫 번째 사례나 두 번째 사례와 같이 유전자와 환경 중 한 가지만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세 번째 사례처럼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호작용의 방식이 좀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경우도 많다. 예컨대 사막에서는 유전자 변형체 1, 2, 3번 모두 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반해 정글에서는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다. 따라서 사막에서 자란 식물만 관찰한다면 이 유전자 변형체 1, 2, 3번은 기후와 관련이 없다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유전자 결정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유전자가 마치 두 번째 사례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첫 번째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유전자 발현은 세 번째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 번째 사례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 첫 번째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면소통 3장에서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점점 더 성장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